오늘 소개할 작품은 삼국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만화 창천항로입니다. 삼국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먼저 유비를 떠올리죠. 관우 장비 삼형제와 함께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의리와 충성의 이야기. 하지만 창천항로의 중심에는 조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간웅이라 불렸고 유비의 앞을 가로막았던 냉혹한 인물. 창천항로는 조조의 시점에서 삼국지를 흥미롭게 풀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본 스토리는 삼국지 연의 및 정사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후한말. 후한은 중국 대륙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한나라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황제가 있었고 조정도 있으며 법과 관직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나라의 안쪽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환관과 외척, 명문가들이 권력을 두고 서로를 물어뜯고 지방의 관리들은 세금이라는 명목 아래 백성들의 피를 짜내고 있었죠. 굶주린 사람들은 더 이상 나라를 믿지 않았고 힘 있는 자들은 각자의 땅에서 조용히 병사를 모으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만, 훗날 천하를 뒤흔들 조조 맹덕이었죠. 어린 아만은 조인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인은 조조의 사촌 동생으로 훗날 조조를 충직하게 따르게 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아직은 천하도 전쟁도 군용도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그저 두 아이가 길을 걷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만에게는 중요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조등이 맡긴 소중한 문서. 조등은 황실 가까이에서 권세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가 맡긴 문서는 어린 아만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죠. 가문의 신뢰였고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 한 괴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조조가 들고 있는 문서가 값진 것이라 생각하며 조조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보통의 아이라면 도망치거나 어른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만은 달랐죠. 상대가 자신보다 크고 거칠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괴한에게 당하는 그 순간에도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만은 괴한을 뒤쫓아 높이 날아오르듯 검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괴한의 목에 검을 놓은 채 처형하듯 그를 처리해버리죠. 그렇게 아만은 빼앗긴 문서를 되찾게 됩니다. 아만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이미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남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해치려는 자,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자. 아만은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하고 순한 아이는 아니었죠. 그러나 악한 힘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예절보다 인간의 본질을 먼저 보았죠. 힘없는 자는 빼앗긴다. 겁 없는 자는 짓밟힌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면 울음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아만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훗날 천하를 움직이게 될 조조의 시선은 거창한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길 위의 사건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만의 주변에는 훗날 천하를 뒤흔들 인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에는 또 다른 형제 하우돈이 있었습니다. 하우돈은 조조와 피를 나눈 친형제는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일족의 형제와 같은 존재였죠. 거칠고 뜨겁고 물러서는 법을 모르는 사내. 훗날 조조의 군문에서 누구보다 앞장서게 될 장수이죠. 그런 하우돈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만은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아만은 도적대와 마주칩니다. 도적들은 거대한 종을 마차에 싣고 끌고 가고 있었죠. 어디선가 빼앗아온 듯한 거대한 종. 그 크기와 무게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거대했죠. 아만의 일행은 순식간에 도적대들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도적들은 아만까지 뒤쫓기 시작했죠. 그들의 눈에는 아만이 도망치는 아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만은 도망치고 있던 것은 아니었죠. 그는 하우돈에게 하루빨리 가기 위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적들이 그를 향해 도망자라고 외친 순간 아만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자신을 도망자라 부른 자들을 향해 아만은 그대로 달려들죠. 그 순간부터 들판은 사냥터가 됩니다. 작은 몸의 소년이 도적들 사이를 파고들며 도적 하나를 쓰러뜨리지만 조조는 다른 도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바로 그때 멀리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고 짐승이라 하기에는 눈빛이 너무 또렷했죠. 흙먼지를 뚫고 달려오는 거구, 두꺼운 팔과 바위처럼 벌어진 어깨. 그것은 허저였습니다. 하만은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합니다. 허저는 말도 길게 하지 않았죠. 그는 왼손으로 거대한 종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만을 그 종 안에 가둬버리죠. 종 안은 어둡고 밖에서는 도적들의 비명과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허저는 말 위에 오른 도적을 향해 달려들죠. 그는 맨손으로 말을 붙잡아 말 통째로 들어 올려 던져버립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도적들은 그 괴력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만을 쫓던 자들이 이제는 허저 앞에서 짐승처럼 내던져졌죠. 그리고 모든 소란이 끝난 뒤 허저는 한나절 낮잠을 잡니다. 그 거대한 종 안에는 여전히 아만이 갇혀 있었죠. 시간이 흘러 해가 기울고 들판의 소리도 가라앉습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허저가 종을 들어 올립니다. 그 안에는 아만이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겁먹지도 전혀 흐트러지지도 않았죠. 어둠 속에 갇힌 채로도 그는 허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만이 다시 길을 떠나려는 순간 허저가 말합니다. 이 종을 원래 있던 곳으로 함께 가져가자고. 그렇게 아만은 허저가 머물던 사찰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노승은 아만을 바라보며 그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어린 아만은 세상을 꿰뚫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눈이었죠. 노승은 아만에게 허저를 거두어달라 부탁합니다. 그 힘이 사람을 해치는 폭력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칼이 되길 바랬었죠. 그렇게 허저는 아만과 함께 같이 길을 나서게 되죠. 그곳에는 조인과 조홍, 하우돈과 하우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모두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촌이자 형제처럼 여기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만이 있었죠. 훗날 천하를 호령할 조조의 시작은 거대한 궁궐이나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이 형제들과 함께였습니다. 조조가 천하를 향해 달릴 때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게 될 자들. 그 시작이 바로 이 들판의 길 위에 있었습니다. 하우돈이 맞서고 있던 상대는 포결단이었습니다. 포결단은 시황제를 따르던 자들이었죠. 시황제는 한나라보다 앞섰던 그리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하를 하나로 묶었던 진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한 인물이었지만 강한 법과 공포로 사람들을 굴복시킨 폭군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시황제를 따른다는 것은 힘과 공포로 사람들을 지배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렇게 하우돈과 조조 일행이 이끄는 무리와 포결단이 마주합니다. 양쪽의 병력이 들판에 늘어서며 저기가 부딪히죠. 한번 신호가 떨어지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로를 향해 달려들고 피를 부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만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향해 달려들기 직전 아만의 신호가 떨어지며 허저가 움직였죠. 거대한 몸이 포결단의 본대 중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저는 마치 바위가 굴러가듯 무리의 중심을 그대로 무너뜨립니다. 포결단의 진영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튕겨나가며 그 길의 끝에서 허저는 포결단의 수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불상을 휘두르죠. 그 거대한 힘이 수장을 향해 떨어지며 머리가 순식간에 으깨져 쓰러집니다. 그 순간 아만은 선언합니다. 이 희생으로 양군의 무의미한 싸움과 희생은 끝났다고. 그렇게 아만은 모두가 피를 흘리며 싸우는 길을 막았습니다. 수많은 병력이 서로를 베어 죽이는 대신 우두머리 하나를 무너뜨려 전쟁 자체를 끝내버리죠. 이것이 어린 시절 아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두가 감정에 휩쓸려 싸우려 할 때 그는 싸움의 중심을 봅니다. 누구를 쓰러뜨려야 싸움이 끝나는가? 어떻게 해야 가장 적은 희생으로 가장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포결단은 그렇게 와해되지만 오히려 남은 자들은 하우돈과 조조 일행을 뒤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만에게서 다른 종류의 힘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만의 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천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 조조라는 인간의 씨앗은 분명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훗날 조조가 수많은 장수와 책사를 끌어들이고 적이었던 자들마저 자신의 휘하에 두게 되는 이유, 그 시작은 이미 이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조는 수정이라는 한 소녀를 만나 마음을 빼앗깁니다. 수정은 자기 손으로 붙잡고 싶은 첫사랑이었죠. 그러나 후한말의 세상은 마음만으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은 십상시 장양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십상시는 후한말 황제 곁에서 궁궐일을 맡던 환관들 중에서도 조정의 권력을 깊숙이 장악한 세력이었죠. 관리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았고 명문가조차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량은 바로 그 십상시들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죠. 그렇게 조조는 장량의 집으로 찾아가 수정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조조는 아직 이름난 장수도 거대한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일은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는 일이면서 동시에 권력이라는 괴물과 처음으로 맞서는 사건이었죠. 장량은 아만을 우습게 봅니다. 사랑에 미친 젊은이의 무모함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아만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달려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수정은 호위병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며 조조 또한 호위병들에게 뒤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은 체포됩니다. 이 사건은 조조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그는 처음으로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사람을 지킬 수 없고 분노만으로는 권력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법과 명문도 필요했고 그것을 실제로 움직일 힘도 필요했습니다. 한편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은 이 사건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조등은 황제를 아련하여 장량이 마음대로 조조를 죽이지 못하도록 견제했죠. 그리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관 교연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단순히 죄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죠. 상대는 십상시 장량, 궁궐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권력과 맞서는 일이었죠. 교연은 권력에 굴복해야 했지만 조조와 말을 나누며 조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연은 권력과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조조의 날카로움에 감동하며 조조를 풀어주게 됩니다. 수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며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지키려면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시간이 흘러 조조는 낙양 북부위가 됩니다. 황제가 살고 십상시와 명문가, 황족과 권력자들이 뒤엉켜 있는 도시였죠. 북부위는 그 낙양의 북문 일대를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밤거리를 단속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처벌하는 관직. 겉으로는 치안을 맡는 자리였지만 낙양의 북문은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은 부패한 시대였죠. 조조는 북부위 자리에 서며 야간 통행 금지령을 세우고 금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 처벌하겠다고 공표합니다. 하지만 낙양에서 그 말을 실제로 지킨다는 것은 권력자들의 얼굴에 정면으로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지죠. 십상시 건석의 숙부가 금령을 어기고 북문을 통과하려 한 것입니다. 건석은 후한 조정의 권력을 쥐고 있던 십상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석의 숙부라면 보통 관리들은 감히 손대지 못했었죠. 십상시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곧 낙양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보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법을 어겼는가, 그리고 법을 어겼다면 벌을 받는다는 것. 결국 건석의 숙부는 조조의 예외 없는 처벌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날 이후 낙양 사람들은 조조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북문의 귀신, 북문을 지키는 젊은 관리. 십상시들에게 조조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건드릴 수도 없었죠. 조조의 할아버지 조등 역시 황실 가까이에서 권세를 누렸던 중상시 출신이었습니다. 대놓고 제거하기에는 뒤가 걸리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거슬리는 존재였죠. 그때 건석은 조조를 무너뜨릴 판을 짭니다. 그가 끌어들인 것은 황족이었죠. 황제의 동생 단공. 만약 조조가 황제의 동생에게까지 손을 댄다면 그것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황실을 모욕한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단공을 봐주면 조조가 세운 법은 그 순간 무너지게 됐죠. 건석은 조조에게 피할 수 없는 함정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단공이 금령을 어기며 북문을 통과하게 되며 조조가 단공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법대로 단공에게 곤장을 내리게 되죠. 그 장면을 위해서 건석과 궁중 경호를 맡은 자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공이 다치는 순간 조조를 황족을 능멸한 죄로 몰아 제거하는 것이었죠. 곤장이 계속되며 마침내 단공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건석일당이 모습을 드러내어 조조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황실을 능멸한 죄, 아무리 북문의 귀신이라 해도 이 죄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이 모든 판이 건석의 계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황족이 북문을 통과하게 만든 것도 건석이었고 황족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그 함정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실 곤장을 맞다 죽은 자는 진짜 단공이 아니었죠. 조조는 이 모든 상황을 진짜 단공이 지켜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건석이 황족의 이름을 이용해 조조를 제거하려 했다는 것, 그 모든 민낯을 단공의 눈앞에 펼쳐 보인 것이죠. 그 사건을 계기로 단공은 조조를 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는 단공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황제를 아련하여 십상시들의 관계와 조정의 현실을 황제의 눈앞에 직접 드러내고 싶다는 것이었죠. 북문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궁궐 안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긴 부족했죠. 이제 조조는 황제 앞에 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황실에서 연회가 열립니다. 황제가 있고 궁궐에 권력자들이 있으며 십상시들이 자리한 화려한 연회였죠. 그 자리에서 조조는 칼춤을 추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자리였죠. 십상시들은 조조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조를 제거하려 하죠. 연회장에 조조를 향한 독화살이 날아들지만 칼춤의 움직임 속에서 독화살을 하나하나 피해냅니다. 죽음을 겨눈 공격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화려한 연출처럼 보이기도 했죠. 황제는 그 장면을 특별히 준비된 공연이라 여깁니다. 조조의 몸놀림, 칼끝의 궤적, 그리고 아름다운 칼춤. 황제는 조조의 칼춤에 감곡하여 포상을 내리라고 하죠. 그 순간 조조는 기다렸다는 듯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 직접 상소를 올리죠. 사실 그 상소문에는 조종의 어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탐관오리들의 악행과 십상시들의 간계, 황제의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부패와 착취. 조조는 그것들을 정리해 황제의 눈앞에 바칩니다. 황제 곁에 있는 자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고 백성은 고통받고 있으며 법은 권력 앞에서 짓밟히고 있다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그 후 현실은 조조가 기대한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십상시들과 탐관오리들은 처벌받지 않은 채 황제는 결국 십상시 장량의 관괴로 조조에게 더 높은 관직과 함께 귀주로 가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죠. 겉으로는 승진이었지만 실상은 낙양에서 조조를 치워버리는 조치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조에게 또 하나의 깨달음을 남깁니다. 아무리 황제 앞에 상소를 올려도 권력이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하면 나라는 바뀌지 않는다. 조조는 그렇게 낙양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모든 일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보게 되죠. 조조는 황제 앞에 상소를 올리며 한나라 조정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후한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썩은 시대를 바꾸려면 언젠가 더 큰 힘이 필요했죠. 그렇게 이 왕조는 이미 너무 깊이 병들어 있었고 머지않아 그 병든 왕조의 바깥에서 더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후한의 백성들은 오래 버텼습니다. 굶주려도 버텼고 관리의 탐욕에 짓밟혀도 버텨냈죠. 하지만 나라가 백성을 지켜주지 못하면 백성은 더 이상 나라를 믿지 못합니다. 후한 말의 조정은 이미 망가지고 있었죠. 궁궐 안에서는 십상시가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고 외척과 명문가들은 서로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지방의 관리들은 백성의 마지막 곡식까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았고 굶주린 사람들은 병이 들어도 치료받지 못한 채 하늘만 바라보았죠. 그때 장각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각은 본래 태평도라는 종교 세력을 이끌며 백성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기적을 말했고 굶주린 자에게는 새 시대를 말했으며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한나라가 아닌 다른 하늘을 보여주었죠. 그의 말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박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되고 믿음은 무리가 되어 마침내 칼을 뽑아듭니다. 천하 곳곳에서 머리에 황색천을 두른 사람들이 일어났죠. 황건당.
조정은 그들을 황건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도적이 되기 위해 모인 자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버림받은 백성들의 분노가 칼이 되었을 때 그 칼은 다시 다른 백성들의 삶까지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관청은 불타고 마을은 약탈당하며 황건의 이름 아래 또 다른 폭력이 번져갔습니다. 선의로 시작된 믿음은 난세의 굶주림과 광기 속에서 횡포로 변해갔죠. 그리고 황건의 불길을 막기 위한 전장 속에서 난세의 영웅들도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곳, 황보숭이 이끄는 관군의 군막 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지도 위에는 황건당의 세력이 얼룩처럼 번져 있고 천하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조조는 황건적과의 첫 승부에 나서게 됩니다. 처음 관군은 황건당을 쉽게 보았죠. 제대로 훈련받은 병사도 아니고 갑옷조차 갖추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합지졸에 가까웠죠. 하지만 황건당은 3명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건당의 보병 전술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관군의 눈을 속였죠. 그러나 조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장의 함성 속에서 황건당의 움직임을 봅니다. 황건당은 흩어진 무리가 아니었죠. 조조는 그 전술의 구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분석하여 결국 깨트리죠. 황건당의 움직임을 읽는 조조의 병사들은 더 이상 밀리지 않았습니다. 3명이 하나로 움직이던 황건당의 전법은 조조의 눈앞에서 하나씩 갈라지기 시작했죠. 조조는 첫 승부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조조는 황보숭의 신임을 얻고 더 큰 전장으로 나아갔죠. 황건적의 식량 요새 곤양. 곤양의 식량 요새는 황건당에게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수많은 황건군이 움직이려면 식량이 필요했죠. 그리고 그 식량을 지키는 요새가 무너지면 황건의 물결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군은 그렇게 곤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식량 요새를 지키는 황건당의 기세는 거셌습니다. 그들은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왔죠. 앞줄이 쓰러져도 뒷줄이 밀려오고 뒷줄이 베어도 또 다른 무리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관군의 전열이 흔들리며 병사들의 발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죠. 누군가 후퇴를 말하려는 순간 조조가 먼저 입을 엽니다. 후퇴한 자는 모조리 목을 벤다. 그 말은 쓰러져가는 전장의 기세를 붙잡는 칼이었습니다. 전장에서 한번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 물러섬은 곧 패배로 이어지죠.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러나는 길이 아니라 앞으로 뚫고 들어가는 힘이었죠. 조조는 그렇게 자신의 군대를 집중시킵니다. 흩어진 힘을 모으고 밀려오는 황건당의 한복판을 향해 돌격했죠. 그때 조조 아래 있던 노장 장환이 움직입니다. 장환은 적진의 우두머리를 향해 달려들었죠. 황건당의 수많은 병사들을 뚫고 전장의 중심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하우돈이 이끄는 포결단이 뒤따르죠. 하우돈을 앞세운 그들은 순식간에 황건당의 중심부를 강타합니다. 장환의 눈앞에 마침내 적의 수장 장만성이 나타나죠. 장환은 달려듭니다. 그러나 장만성의 검이 한순간 빨랐습니다. 장환의 어깨가 베이며 노장의 몸이 흔들렸죠.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뒤따라오던 하우돈이 움직입니다. 하우돈은 망설이지 않고 적장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렇게 수장이 쓰러지자 황건당의 기세도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곤양 식량 요새는 관군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량 요새를 지키기 위한 황건적 원군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양방향에서 수많은 황건군이 밀려들고 있었죠. 관군은 이미 요새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요새를 지키려 하면 포위되고 식량고를 챙기려 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물러나면 황건당은 다시 이곳을 차지하고 더 큰 힘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죠. 순간 조조는 결단합니다. 아군도 식량고도 모두 불태운다. 차갑고 잔혹한 판단이었죠. 그러나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식량고가 황건당 손에 들어가면 황건의 불길은 다시 살아납니다. 결국 조조는 식량고 전체에 불을 지르고 식량고 안에 있던 아군도 황건당도 모든 것이 불길 속에 삼켜집니다. 황건적들은 불타는 식량고를 바라보며 동요합니다. 그들이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발판, 믿고 달려오던 식량이 눈앞에서 재가 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조조는 이어서 화공을 이용합니다. 불길과 연기, 흔들리는 황건당의 시야. 조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몰려오던 원군은 불길 속에 갇히고 양쪽에서 달려들던 황건군은 서로의 길을 잃었습니다.
비명과 연기가 뒤섞이며 누런 천은 불길 속에서 검게 타들어갔죠. 그렇게 황건적의 원군은 몰살당하며 곤양 식량 요새 전투는 관군의 큰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은 순식간에 천하 곳곳으로 퍼져나갔죠. 이를 계기로 황건적의 기세는 크게 꺾이게 됩니다. 장각이 말한 새 하늘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들이 믿었던 황천의 시대는 피와 불길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죠. 곤양의 대승 이후 황건당의 몰락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관군의 승리 소식이 퍼지며 황건의 깃발은 하나둘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건당의 중심이었던 장각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황건당은 하나의 믿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각이 죽자 그 믿음의 중심도 무너졌죠. 그렇게 누런천을 두른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며 황건의 난은 몰락합니다. 하지만 난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왕조는 더 깊은 혼란을 향해 걸어갔죠. 그리고 그 혼란은 다시 궁궐 안에서 시작됩니다. 황건의 난이 가라앉은 뒤 후한의 황제 영제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황제가 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영제의 죽음 이후 한 왕조는 다시 혼란에 빠집니다. 그 중심에는 하황후가 있었습니다. 하황후는 자신의 아들 유변을 황위에 올리자고 했습니다. 유변은 영제와 하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황자였죠. 그가 황제가 된다면 하황후는 황태후가 되고 그녀의 집안은 황제를 등에 업은 외척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황후의 오빠가 바로 하진 대장군이었습니다. 본래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누인 하황후가 황제의 총애를 얻고 아들 유변이 황위 계승의 중심에 서면서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온 사내였죠. 하진에게 유변의 즉위는 황실의 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는 길이었죠. 하진과 하황후가 유변을 앞세워 권력을 장악하려는 순간 십상시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외척 하진이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 칼끝은 당연히 십상시를 향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제 궁궐 안의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한쪽에는 하황후와 대장군 하진, 다른 한쪽에는 장양을 비롯한 십상시 세력. 겉으로는 황제의 계승을 둘러싼 문제였지만 실제로는 후한 조정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권력 전쟁이었죠. 결국 하진은 유변을 황위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혼란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궁궐의 피비린내는 이제부터 더 짙어집니다. 하진의 곁에는 원소가 있었습니다. 원소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죠. 원씨 가문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배출한 집안이었고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진에게 원소는 궁궐 안의 십상시를 몰아내기 위한 강력한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십상시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자들은 아니었죠. 황제의 곁을 지켜온 시간만큼 궁궐의 어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십상시들의 계략에 하진은 궁궐 안으로 불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암살당하게 되죠. 대장군 하진의 죽음. 그것은 궁궐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진과 함께하던 원소는 격분합니다. 원소는 십상시들을 제거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황궁을 덮칩니다. 그렇게 궁궐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기 시작했죠. 한나라의 중심이어야 할 황궁이 칼과 비명, 불길과 공포가 뒤섞인 전장이 됩니다. 황관들은 베이고 궁궐의 문은 무너지며 십상시 세력은 붕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장양은 이미 황제를 데리고 궁궐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손에 넣은 자가 명분을 손에 넣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장양은 황제를 데리고 도망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도주의 길 끝에서 장양 일행은 한 사내와 마주하게 됩니다. 동탁. 그 순간 후한의 운명은 다시 한번 크게 뒤틀리죠. 동탁은 낙양의 귀족들과 전혀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변방에서 군대를 거느리며 살아온 장수였죠. 그가 기반을 두고 있던 서쪽 지역은 후한의 중심부와는 달랐습니다. 이민족과의 충돌이 잦았고 전쟁과 약탈, 배신과 생존이 일상처럼 오가던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는 낙양의 대신들처럼 말로 권력을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조정을 구하러 온 충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보고 있던 것이었죠. 동탁 앞에서 장양의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군대가 모든 것을 결정했죠. 그렇게 동탁은 그 자리에서 장양을 없앱니다. 그리고 황제를 손에 넣게 되죠. 동탁은 황제를 손에 넣은 채 낙양으로 들어옵니다.
그날의 낙양은 더 이상 황제의 도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탁의 군대가 거리를 채우고 궁궐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그렇게 동탁은 황제를 한 손에 움켜쥔 듯 황궁으로 들어서죠.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앉는 순간 모든 대신들은 얼어붙어 버립니다. 모든 대신들이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때 정원이 동탁에게 호통칩니다. 정원은 병주 자사로 군대를 거느린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양아들 여포가 있었죠. 그는 무의 신이라고 불리는 최강의 무장이었습니다. 동탁은 여포를 바라보며 제안합니다. 자신과 부자지간이 되어 함께 천하를 다스리자고. 그것은 정원 아래서 머물지 말고 자신과 함께 더 큰 세상을 보자는 유혹이었죠. 그러자 여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양아버지 정원을 베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동탁을 향해 호통치던 마지막 저항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렇게 황궁 안에는 동탁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사라집니다. 정원이 죽고 여포가 동탁의 편에 선 뒤 낙양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죠. 대신들은 분노에도 움직이지 못하고 황족들은 두려움 속에 입을 닫습니다. 동탁은 황제를 손에 넣었고 여포라는 최강의 무력까지 얻었습니다. 그제야 동탁은 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의 황제를 패하고 자신이 원하는 새 황제를 세우는 것. 동탁은 그렇게 유변을 패하고 진류왕 유협을 황제로 세우게 되죠. 그가 훗날의 헌제입니다. 낙양에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은 평화의 시대가 아닌 폭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동탁이 낙양에 들어온 뒤 후한의 수도는 더 이상 예전의 낙양이 아니었습니다. 황제가 머무는 도시이자 수백 년 한 왕조의 권위가 모여있던 중심. 거리에는 변방에서 올라온 거친 병사들이 들끓었고 궁궐 안의 대신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동탁을 역적이라 생각했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그리고 동탁이 유변을 패하고 진류왕 유협을 황제로 세운 순간 후한의 조정은 더 이상 황제의 뜻으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황제의 말은 황제의 뜻이 아니었고 조정의 명령은 조정의 판단이 아닌 모든 것은 동탁의 손을 거쳐 움직였죠.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며 동탁의 횡포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동탁은 이제 황제의 이름을 빌려 천하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죠. 낙양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신들은 분노에도 고개를 숙였고 황족들은 두려움 속에 입을 닫았죠. 조정은 남아있었지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한 왕조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동탁은 낙양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조조는 동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천하를 움직여야 한다고 결심하죠. 성급하게 칼을 뽑으면 대의를 그르칠 수 있었습니다. 동탁을 무너뜨리려면 개인의 칼이 아닌 천하의 군세가 필요했죠. 낙양 밖에서는 아직 동탁의 손이 완전히 닿지 않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황건의 난에 맞서 한 왕조의 편에서 싸우던 난세의 영웅들. 각자의 땅에서 힘을 키우던 군웅들, 조조는 바로 이들을 움직이려 했죠. 그렇게 조조는 반동탁 세력을 모으기 위한 경문을 준비합니다. 역적 동탁을 처단하여 황제를 구하고 한 왕조의 대의를 바로 세우자. 하지만 조조는 자기 위치를 냉정하게 알고 있었죠. 아직 조조의 이름은 천하의 제후들을 한 번에 움직일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한 사람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바로 원소 본초. 원소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원씨 가문은 대대로 후한 조정의 높은 자리에 오른 집안이었죠. 관직과 명망, 인맥과 혼맥이 얽혀있는 거대한 이름. 후한 말의 귀족 사회에서 원씨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하나의 깃발이었습니다. 조조는 원소의 이름을 앞세워 난세 영웅들을 결집시키고 반동탁 연합을 만들기 위한 경문을 천하에 날렸던 것이었죠. 경문은 바람을 타듯 천하에 퍼져 나갑니다. 동탁의 폭정에 숨죽여 있던 지방의 군웅들이 하나둘 그 경문을 받아들였죠. 또 다른 난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모두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동탁의 그늘 아래 고개를 숙일 것인가 아니면 동탁을 향해 칼을 들 것인가. 그리고 그 경문은 동탁에게도 닿습니다. 동탁은 원소가 반기를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죠. 그리고 그 분노는 곧 피로 변합니다. 동탁은 낙양에 남아있던 원소의 친족 일가들을 모조리 몰살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원과 가문을 향한 보복이었죠. 원소라는 이름을 앞세워 동탁에게 맞선 순간 그 이름의 뿌리까지 베어버리겠다는 경고였습니다. 동탁의 방식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말로 위협하는 대신 보여주었죠. 나를 거스르는 자는 그 피부치까지 사라지게 하겠다. 영문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조조는 다시 한번 동탁을 몰아내야 할 이유를 확인합니다. 그를 그냥 두면 낙양의 피가 천하로 퍼져나갈 것이었죠. 원소가 맹주의 자리에 서자 각제의 제후들이 그 깃발 아래 호응합니다. 원술, 손견, 공손찬과 유비 삼형제, 저마다 다른 땅에서 병사를 거느리던 자들이 동탁을 치겠다는 하나의 명분 아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훗날 천하가 기억하게 될 난세의 영웅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피의 길 위에서 조조와 원소는 동탁군과 맞섭니다. 연합군의 군대는 수적으로도 우세하여 처음엔 동탁군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서영이 이끄는 기마부대가 연합군의 중심을 뚫어내며 돌진합니다. 서영은 동탁 휘하의 강한 장수였습니다. 서쪽 변방의 거친 전장을 지나온 동탁군답게 그의 병사들은 빠르고 거칠었죠. 말발굽이 땅을 찍고 먼지가 하늘을 덮습니다. 서영의 군대가 밀려오자 전장의 공기는 한순간에 바뀌었죠. 그들은 서쪽 변방에서 자랐고 강족과 호족이 뒤섞인 거친 전장에서 살아남은 군대였습니다. 동탁은 폭군이었지만 그 휘하의 군대는 결코 가벼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조와 하우도는 부대를 이끌고 앞장섭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조의 곁에 있었던 포결단의 수장. 포결단을 이끌던 그 야성은 이제 조조군의 가장 앞에서 불타고 있었죠. 그런데 전투가 한창이던 순간 화살이 하우돈의 한쪽 눈을 꿰뚫습니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흐르며 이를 본 병사들은 순간 멈칫했죠. 전장의 소음이 잠시 멀어지는 듯한 그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우돈은 그 자리에서 눈에 박힌 화살을 눈알째 뽑아내버리죠. 그리고 화살에 딸려 나온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피를 삼키고 고통을 삼킨 채 다시 전장을 향해 나아갔죠. 병사들은 하우돈의 이 모습을 본 순간 죽음보다 더한 광기와 기세를 보게 됩니다. 눈을 잃고도 물러서지 않는 장수. 그가 앞에 서자 병사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가 없었죠. 그렇게 무너질 뻔했던 전열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이 장면은 조조가 어떤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조에게는 전장을 읽는 차가운 눈이 있었고 하우돈에게는 전장을 물어뜯는 광기가 있었습니다. 조조가 적진을 향해 정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동안 원소는 서영의 기마부대와 정면 승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부대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원소의 부대를 쫓아가려는 서영군의 혼란 속에 틈을 타 조조는 정광석화 같이 서영에게 달려들어 서영의 목을 노립니다. 하지만 서영 역시 평범한 장수가 아니었고 조조의 공격을 막아내며 조조를 위기에 몰아붙였죠. 그렇게 어렵사리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조조는 동탁을 몰아붙여야 한다고 하지만 원소와 제후들은 조조 혼자 공을 가로채려 한다 생각하며 그를 지원하지 않게 됩니다. 동탁이란 역적을 처단하기 위한 명분 아래 모인 제후들이었지만 모두가 자기 병사를 잃을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깃발, 수많은 병사,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서로 다른 욕망까지 조조는 그 모든 것을 보며 침묵했죠. 동탁을 흔들려면 천하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합이 진짜 하나의 칼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탁과 연합군은 사수관에서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사수관 앞에 동탁군의 장수 화웅이 나타났죠. 그의 기세는 연합군 앞을 짓누릅니다. 사수관은 낙양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이곳을 넘지 못하면 연합군은 낙양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화웅은 그 길목에서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합군의 장수들은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영 안에는 긴장과 망설임이 퍼지고 있었죠. 그때 조조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조에게는 많은 병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병사는 불과 100여 명. 하지만 조조는 그 적은 병사들에게 여러 개의 깃발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깃발에는 조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실제 병력만큼이나 보이는 기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죠. 그 깃발들은 곧 화웅의 눈에 들어옵니다. 조조의 깃발, 화웅은 그 깃발을 보고 움직였죠. 그렇게 조조를 향해 달려드는 화웅,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것은 하우돈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고통마저 삼켜버린 조조의 맹장. 화웅의 거친 힘과 하우돈의 미친 듯한 돌파가 정면에서 충돌합니다. 그리고 바로 순간 화웅의 목이 떨어져 나가 버리죠. 그렇게 사수관 앞을 짓누르던 거대한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의 노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웅이 쓰러진 뒤 조조는 사수관으로 몰려드는 군대 곳곳에 자신의 깃발을 세우게 합니다. 방금 전 화웅을 쓰러뜨린 그 이름의 깃발. 그것은 전장의 사기를 흔드는 전략이었죠. 화웅이 조조의 깃발 아래서 당했다는 소식은 사수관을 비롯한 낙양까지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리고 동탁군의 병사들은 조조의 깃발을 볼 때마다 흔들리기 시작했죠. 저 깃발 아래는 화웅을 쓰러뜨린 자가 있다. 조조의 병사는 적었지만 깃발 하나로 전장의 시선을 빼앗고 적의 기세를 꺾어냈습니다. 그렇게 조조라는 이름은 전장 위에 더 크게 새겨지기 시작했죠. 한편 화웅의 패배 소식은 곧 낙양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동탁군의 진영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사수관은 낙양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이곳이 흔들리면 연합군의 칼끝은 곧 낙양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탁은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칼을 움직입니다. 여포, 무의 신이라 불리는 최강의 무장. 그 여포가 사수관으로 출격했죠. 그가 말을 타고 전장에 나타나는 순간 전장의 공기가 바뀌어버립니다. 화웅이 강한 장수였다면 여포는 장수라는 말로는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마치 전장 위에 나타난 재앙과 같았습니다. 말발굽이 땅을 울리고 창끝이 바람을 가르며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의 숨이 멎습니다. 여포가 달려드는 길에는 대열이라는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방패를 세운 병사는 방패째 밀려나고 창을 겨눈 병사는 창을 뻗기도 전에 쓰러졌죠. 전장 자체가 여포를 중심으로 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 그 모습을 보고 깨닫습니다. 화웅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동탁군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이제 진짜 괴물이 전장에 나온 것입니다. 한편 그 광경을 유비 삼형제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천하 전체의 이름을 떨치지 못한 이들. 하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다른 군웅들과는 다른 기운이 있었죠. 유비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덕이 있었고 관우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무인의 품격이 있었으며 장비에게는 불처럼 터져나오는 용맹이 있었습니다. 여포가 전장을 휘젓는 모습을 본 장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장비는 자신이 여포를 상대하겠다며 전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유비는 여포를 바라보며 장비가 죽을 수 있다고 직감합니다. 그리고 유비는 관우에게 매달리듯 말합니다. 장비를 막아달라고. 저대로 가면 장비가 죽을 수 있다고. 그것은 군주가 장수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기보다 형제가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 토해내는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관우는 그런 유비를 보며 감탄합니다. 유비가 가진 덕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천하를 얻겠다는 야심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 장수를 도구로 보지 않고 형제로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관우는 그 마음을 보며 움직입니다. 장비를 대신해 자신이 나서겠다고 하죠. 그렇게 관우가 여포 앞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며 전장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여포의 기세는 사납고 거칠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살피기보다 짓밟는 쪽에 가까웠죠. 그렇게 관우의 청룡 원혈도는 묵직하게 여포의 창을 받아냅니다. 전장의 함성이 잠시 멎는 듯 했죠. 두 사람의 무기는 쉴 새 없이 부딪히고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싸움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무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두 사람의 충돌 속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관우의 무를 바라보며 천하를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원소 역시 이 싸움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포 한 사람의 등장만으로 연합군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소는 관우에게 기대를 겁니다. 관우가 여포를 꺾어야 동탁군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
지금 이 싸움은 한 장수와 한 장수의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전체의 사기를 건 싸움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눈은 두 사람의 결투에만 기대지 않습니다. 그는 전장 전체를 보고 있었죠. 여포와 관우의 싸움에 모든 시선이 묶인 지금 바로 이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관우가 이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군을 움직여야 한다. 여포가 아무리 강해도 전쟁은 한 사람의 무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기세가 한 곳에 몰렸을 때 그 흐름을 전장 전체의 돌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조는 그렇게 전군 출진하자 설득하고 원소도 결국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관우와 여포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었죠. 그러나 그 결투가 전장의 모든 시선을 붙잡고 있던 순간 연합군의 군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다시 군대와 군대의 충돌로 번져갑니다. 그리고 조조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었죠. 관우가 여포를 묶어둔 그 순간 전장의 흐름을 뒤집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동탁이 직접 군사를 몰고 나타났죠. 서쪽 변방에서 단련된 거친 병사들, 낙양을 짓밟고 황제를 손에 넣은 그 폭력의 군대. 연합군은 전군을 움직였지만 하나의 칼처럼 움직이지 못했고 군세는 컸지만 마음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동탁군은 거칠고 용맹했죠. 사수간의 전장은 그렇게 순식간에 난전으로 변합니다. 결국 연합군은 사수간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채 패하고 말죠. 한편 또 다른 방향에서는 장사태수 손견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견은 말보다 행동이 빠른 장수였죠. 회의장에서 대의를 논하는 것보다 직접 칼을 들고 길을 여는 쪽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제후들이 망설이고 계산하는 사이에도 손견은 낙양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격은 동탁에게도 분명한 압박이었죠. 동탁은 낙양을 지키는 대신 가장 잔혹한 결정을 내립니다. 낙양을 불태우고 황제와 조정을 끌고 장안으로 향했죠. 동탁은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자신의 손아귀에 두기 위해 장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낙양이라는 수백 년 한 왕조의 기억이 검은 연기 속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불타버린 낙양에 가장 먼저 깊이 들어간 자가 손견이었습니다. 손견은 폐허가 된 수도를 바라봅니다. 한때 천하의 중심이라 불리던 도시가 검은 재와 무너진 기둥만 남긴 채 서 있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손견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한 왕조의 상징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 전국 옥새였죠. 동탁은 황제를 끌고 장안으로 떠났지만 낙양에는 아직 한나라의 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견은 그 옥새를 보며 깨달았죠. 낙양은 끝난 도시가 아니다. 왕조의 중심은 불에 탔지만 천하의 명분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안에서도 무언가가 깨어났죠. 훗날 강동 손씨 세력의 뿌리가 될 인물다운 기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난세는 영웅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의 호랑이라 불릴 산에 그 별은 너무도 허무하게 떨어집니다. 이후 손견은 형주의 유표군과 맞서게 됩니다. 그는 거침없이 군사를 몰아붙였고 유표군을 밀어내며 양양을 포위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유표군이 숨겨둔 복병의 화살들이 손견의 몸을 꿰뚫었죠. 수십 발의 화살이 손견의 몸에 박히며 끝내 손견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강동 손씨의 미래를 열어 젖힐 듯 했던 남방의 호랑이는 천하를 향해 완전히 포효하기도 전에 형주의 전장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피와 기세는 훗날 손책과 손권에게 이어지고 강동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자라나게 되죠. 반동탁 연합군이 얻은 것은 승리가 아니라 폐허였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손견이 옥새를 손에 넣었다는 소문은 제후들의 마음속 의심과 욕망을 깨웁니다. 동탁을 치겠다는 대의는 남아있었지만 끝까지 피를 흘리려는 마음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죠. 원소의 이름 아래 모였던 반동탁 연합은 폐허가 된 낙양을 바라보며 결국 하나둘 자기 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반동탁 연합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조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깨닫습니다. 남의 이름 아래서는 난세를 끝낼 수가 없다. 천하를 바꾸려면 자신의 깃발이 필요했죠.
반동탁연합은 결국 동탁을 끝내지 못한 채 와해되고 맙니다. 장안으로 옮겨간 뒤에도 동탁의 폭정은 멈추지 않았고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움직인 인물이 왕윤이었습니다. 왕윤은 후한 조정의 충신으로 무너져가는 한 왕조 안에서 마지막까지 동탁을 제거하려 했던 인물이었죠. 왕윤은 자신의 양녀 초선을 이용한 연환계로 동탁과 여포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버립니다. 초선을 통해 동탁의 욕망과 여포의 집착을 동시에 흔들고 두 사람 사이에 숨어있던 의심을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붙이는 계책. 결국 여포의 마음에는 분노와 집착이 쌓이며 동탁은 끝내 자신이 가장 믿던 무장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동탁이라는 폭군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천하는 평온해지진 않았죠. 장안은 다시 혼란에 빠지고 황제는 여전히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 있었으며 천하는 더 많은 군웅들의 싸움터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조조는 남의 이름 아래 서 있던 장소에서 자신의 깃발을 세우는 군웅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반동탁연합이 무너진 뒤 조조는 연주로 들어갑니다. 연주는 조조에게 첫 번째 기반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조는 청주 황건적 잔당들을 상대합니다. 황건의 난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굶주림과 전쟁 속에서 떠돌던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조조는 이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서도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시키면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조조의 곁에는 인재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순욱, 조조가 천하를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두뇌가 된 인물. 허저, 조조의 곁을 지키는 거대한 바위 같은 맹장. 하우돈과 조인 외에도 조조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조조의 세력은 더 이상 작은 불씨가 아니게 됩니다. 조조는 이제 자신의 깃발 아래 인재와 병사들을 거느리며 이 난세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한편 한 왕조의 혼란 속에서 천하는 수많은 난세의 군웅들이 곳곳에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원소가 있었죠. 명문 원시 가문의 이름을 등에 업고 귀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가던 거대한 군웅. 동쪽에는 도겸이 다스리는 서주, 백성과 물자가 풍부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남쪽과 각지에는 원술과 손씨 가문, 그리고 크고 작은 군웅들이 자기 땅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이에서 조조는 연주를 기반으로 서기 시작합니다. 아직 원소만큼 거대하지는 않았지만 조조의 세력은 이제 막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조조의 마음을 뒤흔드는 소식이 도착합니다. 조조의 아버지 조숭, 그가 서주의 길 위에서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죠. 아버지를 죽인 것은 도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그 죽음의 책임을 서주를 다스리던 도겸에게 묻습니다. 도겸이 직접 칼을 들었는가? 그것만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죠. 조조에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서주의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조는 서주를 향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 전쟁은 복수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분노, 가문을 건드린 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응징이었죠. 그것이 조조를 움직인 직접적인 불씨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복수만으로는 설명되진 않습니다. 복수라는 명분과 군웅으로서의 계산, 그리고 새로 얻은 힘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조조의 의지가 섞여 있었죠.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전쟁이 바로 서주 침공이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서주로 밀려들고 조조의 군대가 지나가는 길마다 서주는 피바다가 됩니다. 서주의 병사들 외에도 백성들까지 그 재앙 속에 휩쓸리죠. 서주 침공은 조조의 강함과 냉철함 뒤에 숨겨있던 잔혹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죠. 진궁. 진궁은 한때 조조의 가능성을 보았던 인물입니다. 조조라면 난세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서주에서 벌어진 일은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조조의 재능은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전장을 읽고 사람을 움직이던 난세의 영웅이었죠. 하지만 진궁은 동시에 조조의 잔혹함과 냉정함을 보며 느낍니다. 조조는 난세를 끝낼 사람인가 아니면 난세보다 더 큰 피를 부를 사람인가. 진궁의 마음은 조조에게서 그렇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본대가 서주를 향해 칼을 뽑은 사이 조조의 본거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틈을 본 것이 바로 진궁이었죠. 진궁은 결국 조조에게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과 함께 여포를 끌어들이죠. 여포에게도 연주는 기회였습니다. 동탁을 죽였지만 천하를 얻지 못한 사내.
무력은 누구보다 강했지만 자기 땅 하나 없이 떠돌던 장수였죠. 그런 여포에게 조조가 비운 연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여포는 연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양을 거점으로 삼아 조조의 기반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여포의 소식은 조조에게 날아듭니다. 그리고 조조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주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기반인 연주를 되찾기 위해 돌아갈 것인가. 아버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겸을 향한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조조는 자신이 처음 얻은 땅을 잃게 됩니다. 그곳을 잃으면 조조의 패도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수 있었죠. 결국 조조는 서주를 완전히 삼키지 못한 채 군을 물리게 되죠. 한편 조조의 진영에 남아 견성을 지키고 있던 순흑은 눈앞에 나타난 여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그의 기세에 감탄하죠. 여포의 군대는 정교한 전술로 움직이는 군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포라는 장수 한 사람이 앞에 서는 것만으로 병사들의 기세는 치솟고 흩어진 군대조차 거대한 짐승처럼 변해갔죠. 그것이 여포였습니다. 한 사람의 무력이 군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수. 전장에 서 있는 것만으로 아군에게는 광기를 주고 적군에게는 공포를 심는 사내였죠. 순흑은 자신의 지략으로 여포를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순흑이 계산했던 것 이상의 장수였죠. 순식간에 적토마가 땅을 박찹니다. 붉은 말의 그림자가 전장을 가르며 다음 순간 여포는 이미 순흑의 앞을 지나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흑의 말이 두 동강 나죠. 순흑과 견성이 위기에 놓인 그 순간 서주에서 돌아온 조조의 부대가 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조는 여포의 앞을 막아서며 가까스로 순흑을 구해내죠. 그때부터 조조는 여포와의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포를 힘으로만 상대해서는 안 됐죠. 정면에서 부딪히면 조조군도 큰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여포를 다르게 상대합니다. 칼로 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버틸 수 있는 기반을 하나씩 끊어내고자 했죠. 여포가 움직일 길을 좁히고 그에게 호응하던 세력들의 마음을 흔들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땅과 사람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조조의 곁에는 이런 전략을 옆에서 조언하고 지지해주는 곽가와 순흑 같은 책략가들이 있었죠. 하우돈과 허저 같은 맹장들이 앞을 열고 순흑과 곽가 같은 지략가들이 뒤에서 길을 설계해 나갔습니다. 여포에게는 압도적인 무력이 있었지만 그 무력을 오래 붙잡아둘 기반과 판단이 약했습니다. 조조와 여포의 싸움은 단번에 끝나진 않았습니다. 연주를 두고 부딪히고 물러서며 다시 맞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포의 자리는 점점 좁아져 갔죠. 처음에는 연주를 뒤흔들던 여포였지만 조조가 돌아온 뒤부터 그 기세는 조금씩 고립되어 갑니다. 결국 여포는 연주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신세가 돼버리죠. 자기 땅을 세우려던 여포의 꿈은 다시 흔들리고 그는 다시 떠도는 신세가 되어 서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다른 별이 될 산에 유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주는 한때 도겸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조조의 분노가 피로 지나간 뒤 서주는 크게 흔들렸고 도겸은 노쇠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때 도겸이 바라본 인물이 유비였습니다. 유비는 거대한 명문가의 후계자도 아니었고 강대한 군대를 가진 군웅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덕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땅의 백성들이 기대고 싶어지는 사람, 힘없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람이었죠. 도겸은 죽음을 앞두고 서주를 유비에게 맡기게 되며 그렇게 유비는 서주에서 자리 잡게 되죠. 하지만 유비의 덕은 때로 위험한 문도 열어버립니다. 연주에서 밀려난 여포가 서주로 찾아왔을 때 유비는 그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비의 덕이기도 했죠. 하지만 장비의 눈에 여포는 믿을 수 없는 사내였습니다. 양아버지를 죽이고 동탁을 베고 연주에서 쫓겨나 이제는 유비의 성문 안으로 들어온 자. 무력은 대단했지만 의리를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인간이었죠. 장비는 여포를 경계했고 여포 역시 장비의 거친 태도를 쉽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부터 불씨가 그렇게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 불씨는 유비가 서주를 비운 사이 터져 나옵니다. 유비가 원술과 맞서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합의성을 지키던 장비와 여포의 갈등은 더 이상 눌러둘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진궁은 놓치지 않았죠.
결국 장비는 밀려나게 되고 합의성은 여포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비의 덕으로 받아들였던 여포가 성을 비운 사이 서주의 심장부를 차지해버린 것이었죠. 유비는 돌아갈 성을 잃습니다. 한때 서주를 맡았던 사내는 이제 소패성으로 밀려나 자신이 받아들인 여포의 눈치를 보며 버티는 처지가 돼버리죠. 유비는 덕으로 사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난세에서 덕만으로는 성을 지킬 수는 없었죠. 하지만 여포가 서주로 흘러가는 사이 조조 역시 또 다른 전장에서 뼈아픈 상처를 입게 됩니다. 형주 북부 남양의 땅. 그곳에는 장수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장수는 조조군이 밀려오자 큰 희생 없이 항복해버리죠. 하지만 너무 쉽게 얻은 승리는 때로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장수의 곁에는 가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가후는 사람의 마음과 전장의 균열을 읽는 데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책략가였죠. 그는 조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서 방심하는지. 그리고 그곳에는 추씨가 있었죠. 장수의 숙부 장제의 아내이자 형주에서 이름난 여인. 조조는 그렇게 그 추씨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조조의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오만, 그리고 여자를 향한 욕망. 그 작은 균열을 가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추씨를 취하고 장수는 큰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항복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죠. 가후는 그 분노를 칼로 바꿔 조조를 기습하게 됩니다. 조조가 방심한 밤 장수의 군대가 조조의 진영을 덮칩니다. 그날 밤 조조의 곁에는 조조의 아들 조항과 조조를 호위하던 전위 장군, 그리고 일개 몇 명의 호위 병사들 뿐이었죠. 하지만 가후는 식사에 몰래 독을 타서 이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전위, 조조의 곁을 지키던 맹장, 훗날 조조의 호위 장수로 이름을 떨치는 허저와 함께 조조의 좌우를 지킨 번쾌 같은 사내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허저가 조조의 곁에 선 호랑이라면 전위는 그보다 앞서 조조의 문 앞에 서 있던 성벽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순식간에 암살자들이 들이닥치며 조조는 위기에 놓입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 순간에도 전위는 괴물 같은 힘과 물러서지 않는 기계로 조조의 문 앞을 가로막은 채 적들을 상대했죠. 창이 부러지고 몸에 상처가 늘어나도 사방에서 칼날이 쏟아져도 전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이 뚫리면 조조까지 죽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래서 전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조조가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냅니다. 그렇게 그날 밤 결국 전위는 조조를 살리기 위해 죽습니다. 전위의 희생으로 조항은 조조를 데리고 탈출하지만 가후의 병사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습니다. 하지만 그 탈출에는 또 하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조항은 추격자들이 쏜 화살을 맞으며 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조조의 아들 조항도 그날 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조조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날의 패배는 오래도록 조조의 가슴에 박힙니다. 그것은 단순히 장수에게 당한 패배가 아니었죠. 조조 자신의 방심과 욕망이 불러온 패배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조라는 인간의 무서움은 이 상처 이후에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조조의 시선은 다시 서주를 향합니다. 그곳에는 아직 여포가 있었죠. 조조는 이제 여포를 끝내야 한다고 판단하며 그렇게 조조의 군대가 합의성을 향해 움직였죠. 방천화극을 들고 적토마를 타며 전장 위에서 신처럼 움직이던 산의 마지막 거점. 정면으로 부딪히면 조조군도 큰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여포의 곁에는 책사 진궁이 있었습니다. 진궁은 조조를 잘 알고 있었죠. 조조가 얼마나 빠르게 전장을 읽는지, 얼마나 과감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틈을 보이면 얼마나 잔인하게 파고드는지도. 그래서 진궁은 조조의 군대가 진을 완전히 갖추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궁은 여포에게 길을 보여주고 여포는 그 길을 뚫어냅니다. 진궁이 전장의 틈을 읽고 여포가 그 틈을 힘으로 찢어버리죠. 여포가 성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조조군의 전열은 흔들립니다. 적토마가 땅을 찢고 달려들고 방천하극이 번개처럼 휘둘리죠. 여포가 지나가는 곳마다 병사들이 쓰러지며 진영은 갈라지고 조조군의 기세마저 한순간 흔들립니다. 그리고 진궁은 그 무신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조군도 여포의 돌파를 쉽게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합의성 전투는 조조에게도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죠. 하지만 조조는 여포의 창과 정면으로만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포가 가장 강한 곳은 넓은 전장이었죠. 그래서 조조는 여포가 달릴 땅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가 마음껏 뛰쳐나올 공간을 줄이고 하비성 전체를 거대한 감옥으로 바꾸려 하죠. 조조의 진영에는 순욱과 곽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순욱과 같은 영천 순시 일족의 인물 순유가 있었습니다. 순욱이 조조에게 천하를 보는 눈을 주고 곽가가 적의 빈틈을 찌르는 지략을 보여준다면 순유는 전장의 흐름을 현실적인 계책으로 바꾸는 전술가였죠. 하비성 앞에서 순유가 내놓은 계책은 수공이었습니다. 칼로 성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성을 삼키는 계책이었습니다. 여포가 달릴 땅을 빼앗고 버틸 수 있는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죠. 그렇게 엄청난 물이 하비성을 향해 밀려듭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차오르던 물이 어느 순간 성 안에 길을 끊고 병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식량과 사기를 함께 섞게 만들었죠. 적토마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잠겨가는 성 안에서는 마음껏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비성은 점점 전장이 아니라 물에 갇힌 감옥이 되어갔습니다. 밖에는 조조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안에 머물면 물과 굶주린 병사들이 기세를 갉아먹습니다. 진퇴양난, 그 말이 그대로 하비성 안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성 안의 균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내부의 분열로 끝내 진국마저 붙잡히고 맙니다. 여포의 부족함을 채워주던 책사가 잡히자 여포는 분노하며 마지막으로 조조를 향해 달려들죠. 폐색이 짙어져도 성이 무너져가도 여포가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전장이 다시 얼어붙습니다. 적토마가 튀어나가며 방천화극이 번개처럼 휘둘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 무신은 마지막 힘으로 전장을 찢어놓으려 하죠. 하지만 결국 여포는 조조에게 닿지 못합니다. 무신이라 불리던 산에 전장 위에서 누구도 쉽게 막을 수 없었던 그 여포는 결국 조조의 앞에서 결박당하죠. 그렇게 한때 무신이라 불리며 전장을 호령하던 여포는 하비성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를 따르던 진국 역시 죽음을 피하지 않으며 여포와 나란히 생을 마감하죠. 그렇게 난세의 한 시대를 끝내며 조조의 깃발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 시대를 상징하던 여포는 죽었습니다. 창 하나로 전장을 뒤흔들던 무신. 그 무신의 시대는 하비성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조조 앞에는 이제 여포보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명분, 황제, 그리고 원소. 조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난세를 움직이는 것은 병사만이 아니었죠. 강한 장수도 필요하고 치밀한 책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놓이는 것이 있었죠. 바로 천하가 따라야 할 이름, 황제의 권위. 조조는 헌제를 허도로 모시게 되며 마침내 천하의 명분을 손에 넣게 됩니다. 동탁은 황제를 손에 넣고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황제 이름으로 대신들을 짓누르고 황제의 권위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했었죠. 조조는 이제 황제를 손에 넣고 천하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 길이 순수한 충성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죠. 조조는 황제를 옹립하며 동시에 황제의 이름으로 천하에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었죠. 이제 조조는 한 명의 군웅에 머물지 않습니다. 황제의 조칙을 움직이고 천하의 명분을 손에 쥐며 군웅들의 판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그릴 수 있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유비는 서주를 잃고 여포에게 밀리며 조조의 아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조조와 원소가 자신의 세력을 다져가고 있는 이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였지만 유비에게는 묘한 힘이 있었죠. 땅을 잃어도 사람이 따르고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가 손을 내밀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조조는 유비가 지금은 작아도 그 안에 쉽게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러기에 조조는 유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만 알아보는 눈이 아니라 아직 작지만 훗날 커질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죠. 유비 역시 조조를 바라봅니다. 겉으로는 조조의 보호 아래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죠. 조조는 분명 강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눈에는 그 강함이 때로 황제의 권위보다도 더 커 보였습니다. 조조는 충신인가 아니면 황제의 이름을 손에 넣은 또 다른 지배자인가? 그 질문이 유비의 마음속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때 유비에게 밀칙이 내려옵니다. 역적 조조를 제거하고 한 왕조를 구해라. 황제의 뜻이 담긴 비밀스러운 칙령이었죠. 그것은 유비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신하의 도리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조조였죠. 천하의 흐름을 자신의 손으로 바꿔가고 있는 조조. 그렇게 유비는 연회 자리에서 권무를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이 흐름들을 조조는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연회장에서 유비의 권무가 시작되고 칼이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관우 장비 형제가 난입하며 같이 권무를 추기 시작했죠. 유비는 헌재, 동승, 조조 이들의 말판 위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끝없는 고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본 순간 유비는 권력가 사이의 꼭두각시가 아닌 형제들과 자신의 천하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유비는 조조를 떠나게 되고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유비는 조조가 임명했던 차주를 죽이며 다시 서주를 차지하게 되죠. 이제 유비는 조조의 보호 아래 있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조조의 등 뒤에 생긴 또 하나의 불씨가 되죠. 한편 북쪽에서는 원소가 군웅들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상대는 유주를 기반으로 버티고 있던 공손찬이었죠. 공손찬, 한때 백마를 탄 군대로 이름을 떨치며 북방에서 강력한 기세를 보였던 군웅입니다. 그 역시 난세 초반 천하를 흔들 수 있는 인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공손찬의 기세는 점점 원소에게 밀려갑니다. 길고 긴 전투 끝에 원소는 마침내 유주 땅을 손에 넣기 직전까지 다가서게 되죠. 공손찬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한때 북방을 달리던 백마의 군웅은 마지막 순간 자신의 처자식까지 스스로 끝내며 불길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공손찬이라는 별은 꺼집니다. 그리고 그 불길 너머에서 원소는 북쪽을 장악한 거대한 군웅으로 올라섭니다. 이제 원소는 더 이상 반동탁연합대 이름만 앞세우던 맹주가 아니었습니다. 기주를 중심으로 유주까지 집어삼키며 북방의 거대한 세력을 손에 넣은 남자. 원소는 천하에서 조조를 정면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적이었죠. 하지만 조조는 원소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유비가 있었죠. 유비는 아직 작았지만 조조는 유비가 계속해서 거슬렸고 기반을 다지기 전에 유비를 없애야겠다고 판단하죠. 조조는 그렇게 원소와 맞서기 전 먼저 유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력이 아직 작았던 유비는 조조의 대군과 겨룰 수가 없었죠. 결국 서주는 흔들리고 유비는 대패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원소 진영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의성을 지키던 관우만이 남게 되죠. 관우는 합의성 앞까지 몰려온 조조의 대군들을 보며 앞으로 나서지만 조조의 옆에 이미 항복해 있던 유비의 아들과 처들이 보였죠. 한편 조조는 반동탁연합군에서 관우의 용맹함과 의를 눈여겨보며 관우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맞물려 관우는 조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조조는 관우를 극진히 대합니다. 얘를 갖추고 후하게 대우하며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죠. 하지만 조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관우의 몸은 여기 있지만 그 마음은 유비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원소와 조조의 전쟁으로 흘러갑니다. 원소는 이미 천하를 손에 넣은 사람처럼 나아갔죠. 그의 군대는 거대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깃발, 끝없이 이어지는 병사들. 명문 원시의 권위와 북방의 병력이 하나로 모인 거대한 물결 같았죠. 원소의 40만 대군은 그렇게 백마진을 압박합니다. 황하를 건너기 위한 중요한 길목이었죠. 이곳이 무너지면 원소의 대군은 조조의 중심을 향해 더 깊숙이 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원소군의 선봉에는 알량이 있었습니다. 알량은 원소군을 대표하는 맹장이었죠. 그의 기세는 거칠고 백마진의 공기는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조조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섭니다. 그것은 바로 관우였습니다. 관우의 청룡원월도가 움직이며 원소의 장수들이 하나둘 쓰러졌죠. 그리고 원소군의 맹장 알량과 관우가 맞부딪히며 그 자리에서 알량의 몸이 두 동강 나버립니다. 순식간에 백마진을 압박하던 원소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소군은 충격에 빠지고 조조는 관우의 물을 다시 확인했죠.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천하의 어떤 성보다 값질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칼의 마음은 여전히 유비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소의 진영에 있던 유비와 장비는 자신의 의형제 관우를 바라보며 흔들렸죠.
관우와 유비는 그렇게 다른 편에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게 되죠. 원소군의 앞을 열던 거대한 이름 알량이 죽었지만 원소군에게는 아직 또 하나의 칼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추. 알량과 함께 원소군의 양대 맹장이라 불리던 사내. 알량의 죽음은 원소군에게 치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욕을 씻기 위해 문추가 움직였죠. 그렇게 문추는 기병을 이끌고 조조군을 추격합니다. 이때 조조는 백마진에서 얻은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백마를 지켰다고 해서 그곳에 오래 머물면 원소의 대군에게 짓눌릴 뿐이었죠. 조조는 전략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후퇴는 도망은 아니었죠. 조조는 적은 병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소의 거대한 군세 앞에서 보면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운 병력이었죠. 그 뒤를 문추가 쫓습니다. 원소군의 기병이 조조군의 뒤를 물어뜯듯 밀려듭니다. 문추는 단순히 힘만 믿고 달려드는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조조가 군을 나누고 작은 부대를 떼어내며 추격하는 적의 시선을 흔들려 할 때 문추는 그 움직임을 읽어냈죠. 어딘가에 본대를 숨기고 작은 부대를 미끼로 삼으려 한다. 문추는 조조의 그 첫 수를 눈치챕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력도 나누어 추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조의 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추가 자신의 첫 수를 읽는 것, 조조는 그것까지 사실 전장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조조군은 다시 갈라집니다. 작은 부대가 떨어져 나가고 본대는 황하를 향해 나아갔죠. 문추는 조조가 물가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강을 등진 조조라면 이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추의 기병이 속도를 올리며 조조 부대를 코앞에 둔 상황.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조조의 목에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조조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문추의 기병은 빠릅니다. 그러나 빠른 군대는 깊이 들어갈수록 길게 늘어졌죠. 뒤따르는 병력과 앞서 달리는 병력이 벌어지고 추격의 속도는 진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길어진 군대는 끊어내기 쉬웠죠. 조조군이 문추의 앞뒤를 막아서고 허저가 제방을 무너뜨리자 엄청난 물길이 문추의 군대를 향해 쏟아집니다. 방금 전까지 질주하던 문추의 기병은 순식간에 진흙과 물길 속에 갇히게 되죠. 문추의 군대는 결국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늪에 빠지게 되며 몰살당합니다. 그렇게 원소군의 앞을 열던 두 개의 칼날이 부러지게 되죠. 한편 이 흐름 속에서 관우 역시 자신의 길을 정합니다. 알량을 베었고 원소군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관우의 길은 정해졌죠. 관우는 그렇게 조조에게 은혜를 입은 마음을 눌러둔 채 조조의 진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의 앞에는 이제 원소라는 거대한 산만이 남습니다. 관도, 조조와 원소가 천하의 흐름을 걸고 맞부딪힌 전장. 백마와 연진에서 원소군의 맹장과 병력들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원소의 본대는 여전히 거대했죠. 그의 군대는 조조군을 압도했습니다. 그 거대한 군세는 조조의 작은 군대를 한 입에 삼켜버릴 것처럼 보였죠. 조조군은 지쳐갔습니다. 병사들은 피로했고 군량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원소의 대군을 보며 겁먹는 것이 아니라 그 대군이 어디에서 무너질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원소의 군대는 크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약점도 있었죠. 그만큼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고 뜻이 갈라질 위험도 크다는 뜻이었죠. 실제로 원소의 진영은 하나로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원소의 아들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원소의 장자 원담, 그리고 원소가 마음을 기울이던 아들인 원상. 아버지의 거대한 세력 아래서 두 아들의 이름은 이미 서로 다른 욕망을 품고 있었죠. 원담의 사람들은 원상을 곱게 보지 않았고 원상의 움직임은 원담 쪽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자와 총애받은 아들, 가문의 이름과 후계의 욕망. 전쟁은 조조와 원소의 싸움이었지만 원소의 진영 안에서는 이미 또 다른 싸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균열은 전장에서 치명적입니다. 뜻이 갈라지면 대군은 큰 몸집을 가지고도 한 걸음 늦어졌죠. 원소에게는 저수, 전풍, 신배, 허유와 같은 뛰어난 책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략이 곧 하나의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누군가는 신중함을 말했고 누군가는 자기 공과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원소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결정해야 할 순간마다 흔들렸죠. 그때 원소 진영에서 또 하나의 균열이 터집니다. 원소의 책사 중에 한 명인 허유였습니다. 허유는 원소 진영 안에서 자신의 계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허유는 결국 원소를 떠나 조조에게로 향하게 되죠. 허유의 투항은 관도대전의 흐름을 뒤집는 결정적인 균열이기도 했습니다. 허유의 정보 그리고 조조의 계책. 그렇게 조조군은 원소의 식량기지 오소를 향해 움직입니다. 오소는 원소군의 거대한 병량고이며 이곳이 무너지면 원소 대군의 허리를 끊을 수 있는 요충지였죠. 그곳을 지키고 있던 장수가 순우경이었습니다. 순우경은 허술한 장수는 아니었죠. 원소군 안에서도 오래된 장수였고 자신의 힘과 경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조군이 오소를 기습하며 병량고 주변이 순식간에 전장으로 변합니다. 쌓여있던 곡식과 마초가 타오르며 원소군의 심장부가 붉은 빛에 잠기게 되죠. 순우경도 결국 조조의 칼에 무너지고 전사해버리며 그렇게 원소의 대군을 움직이던 통로가 끊겨버립니다. 조조가 불태운 것은 식량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소군이 계속 쌓을 수 있다는 믿음, 원소의 대군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 모든 것이 오소의 불길 속에서 흔들렸죠. 그리고 이 소식은 관도의 원소 진영을 뒤흔듭니다. 아무리 많은 병사도 먹을 것이 사라지면 군대가 아니었죠. 그 소식은 칼보다도 빠르게 병사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책사들의 의견은 부딪히고 아들들의 세력은 서로를 의식합니다. 그렇게 원소의 거대한 군대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했죠. 여기서 조조와 원소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조조는 부족했기 때문에 빨랐습니다. 원소는 대군을 거느렸지만 느렸죠. 조조는 결단이 필요할 때 스스로 움직인 반면 원소는 결정해야 할 때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의 무게에 눌렸습니다. 원소군 내부의 불신은 결국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장압과 고람이 조조에게 투항하며 이것은 원소군의 붕괴를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었죠. 이제 원소의 군대는 밖에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균열 위에 원소 아들들의 갈등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관도에서 원소가 진 것은 조조의 한 번의 기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하나의 마음으로 묶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관도대전의 흐름은 완전히 뒤집히며 원소의 40만 대군은 무너지고 패주합니다. 한때 반동탁연합의 맹주이자 조조가 그 이름을 빌려 천하를 움직이려 했던 원소가 관도에서 결국 조조에게 무너집니다. 북방의 거대한 원소가 흔들렸고 조조의 깃발은 천하의 중심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관도에서 패한 뒤에도 원소는 흩어진 군을 다시 모으고 흔들리는 땅을 붙잡으려 하지만 끝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뒤에는 원소의 아들이 원소의 맥을 이어가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거대한 이름 아래 숨어있던 그 균열은 원소가 사라진 뒤 더 노골적인 싸움으로 번져갑니다. 조조는 그렇게 원시 가문의 잔불마저 꺼트리며 북방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조조의 항로는 마침내 천하의 중심을 넘어 더 넓은 땅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창천항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흐름처럼 위, 촉, 오 세 세력이 천하를 두고 맞부딪히는 치열한 영토 전쟁과 문명의 대결로 이어집니다. 창천항로는 삼국지를 조조의 시선에서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조조가 난세를 자신의 방식으로 돌파해 나가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죠. 조조 맹덕이라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통해 변해갔으며 어떻게 천하의 중심으로 올라섰는지를 깊이 있게 따라가는 서사가 인상적인 작품이죠. 특히 위나라의 장수들과 창략가들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 강렬한 전투 장면, 그리고 익숙한 사건들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풀어내는 연출은 창천항로만의 큰 매력입니다. 삼국지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조조라는 인물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창천항로를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창천항로 몰아보기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